실력과 완벽함을 다 갖춰야지만 100점이구나. 요것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은 평소에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공부하기에 이 실력과 완벽함을 겸비할 수 있었을까? 일단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에 철저하게 개념을 완벽하게 지나칠 만큼 자세하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개념을 공부하는 데 할애해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블랙보드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전교 1등, 수학 100점.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이 숫자들인데요. 이 숫자 어떤 기분이 드세요? 굉장히 꽉 찬 느낌. 듣기만 해도 막 뿌듯하고 기분 좋은 그런 숫자죠. 그런 점수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 성적을 한 번만 받아도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지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점수를 굉장히 많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단연간 수두룩하게 그냥 쭉 그 점수를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의 부모님은 중학교 때부터 무엇을 놓치지 않고 강조했고 시켰는가?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학생을 지도하다 보면 3, 4년, 5, 6년 이렇게 지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너무나 고맙죠. 그리고 그 학생들을 쭉 지켜보면서 공부 습관, 그 다음에 제가 가르쳤던 방식, 아이가 잘 따라와 줬던 것, 이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결과는 다 좋은 대학교를 가고 지금도 공부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을 둔, 이런 자녀를 둔 엄마들은 어땠을까요? 한 선생님에게 수년 동안 계속 돈을 줘가면서 오랫동안 수업을 믿고 맡기는 데에는 엄마들의 요구와 그 다음에 저의 수업 방식이 많이 맞아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많이 들었던 이 입시 결과가 좋았고 성적을 잘 맡고 있는 학생들이 부모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가? 결론은 이겁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꼭 이거를 물어봤었어요. 우리 아이가 풀이 과정을 잘 쓰고 있나요? 네. 과정 중심의 수학을 잘 하고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고 이것만은 다 어떻게 해도 괜찮지만 이것만은 놓을 수 없다.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가 이 문제를 알고 푸나요? 점수 몇 점인가요? 이거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이 공식은 다 알고 풀고 있죠. 숙제는 다 해가고 있죠. 이런 거 기본적으로 체크하십니다. 얼마나 질적으로 높은 숙제와 수업 시간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졸 수도 있고요. 네. 아이가 집중을 못하는 날도 있어요. 체육하고 온 날은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상황과 모든 컨디션을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뭐요? 어떻게 풀이를 쓰고 있나요? 잘 쓰고 있나요? 네. 아이가 이것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있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교 1등 수학 100점 그러면은 쟤는 공부를 잘해, 실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수학 100점은 그렇다고 쳐도 전교 1등을 하는 학생들은 수학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두루두루 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모님이 자녀에게 제한하고 케어하고 중점을 두는 것들에 의해서 훈육이 되어지고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아이가 모든 과목을 공부하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 글 읽는 습관, 검토하고 오답하는 습관까지 완전히 갖춰져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교 1등은 이것이 되어 있다라는 기반으로 어머님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학 100점, 실력 좋죠. 수학 실력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수학을 잘하는 실력이 좋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정해진 시간 내에 주어진 문제들을 완벽하고 빠르게 풀어내서 다 맞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야 100점인 거죠.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수학 실력도 좋지만 완벽함으로 아이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볼 때 문제집으로 대비를 하고 이제 모의 테스트를 볼 때에도 그렇고 잘했어요.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 완벽함이 부족하다면 덧셈으로 틀렸어 이럴 수 있고요. 밀렸었어 이럴 수도 있고요. 내가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막 흔들렸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실수가 드러나게 돼서 알고 있고 풀 수 있는 건데에도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실력과 완벽함을 다 갖춰야지만 100점이구나. 요것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은 평소에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공부하기에 이 실력과 완벽함을 겸비할 수 있었을까? 일단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에 철저하게 개념을 완벽하게 지나치리만큼 자세하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개념을 공부하는 데 할애해요. 선생님이 읽어주는 거, 설명해주는 거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리고 바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본인 걸로 반드시 만드는 과정들이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핵심 노트, 자기만의 개념 노트 정리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다시 공부하다가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다시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책에 나온 것들,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것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자기가 없는 것은 메모해가고 보충해 가면서 100%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개념을 자꾸자꾸 반복해서 봅니다. 여기서 개념 공부할 때 그 특이성들을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모르는 단어가 없게끔 공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나오는 용어와 공식은 모두 100% 암기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또 찾고, 잊어버리면 또 찾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뼈대가 될 수 있는 그 재료들을 일단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유형서 문제집을 풀죠. 보통 숙제로 많이 풀게 되는데 숙제를 하게 될 때에도 얘네들이 문제를 쭉 풀고 틀리는 게 나왔다. 그러면 다시 풀어봅니다. 다시 풀어보고 반복해서 풀어보게 돼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나는 맞았는데 뭔가 찜찜해. 아니면 이 방법은 안 될까? 내가 배운 방법은 이건데 그 전 학년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개념들을 적용을 시켜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는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무슨 얘기냐고요?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봅니다. 제가 최상위 문제집을 풀 때, 다른 문제집을 풀 때에는 그렇지 않지만 최상위 수학 문제집을 풀 때에는 학생들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식에 넣는 방법을 설명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이전 학년에서 배운 거를 설명하기도 하고 아니면 일일이 넣어서라도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본인이 풀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보면 이게 사고의 확장이 되고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이 갖춰지게 돼요. 수나클라우드의 센수학은 그렇게 공부할 수 없느냐?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개념서를 공부할 때에도 예를 들면 문제집에서 100x에서 10x를 빼는 걸로 설명이 쭉 나와 있다라고 볼게요.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100x에서 10x를 빼는 식으로 풀어야 가장 간단하게 숫자가 명확하게 심플하게 나오는 풀이에요.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학생들한테 이 문제를 풀 때에 얘들아 이게 100x 빼기 10x가 아니라 1000x 빼기 100x라면 요거 가능하니 안 되겠니?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책만 읽고 공부를 했다면 그렇구나 이해됐어 하고 넘어가고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연습해서 쌍둥이 문제를 풀어냈을 거예요. 그리고 맞았다 그리고서는 나는 이걸 할 줄 알아 그리고 넘어가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될까 안 될까? 여러 명의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에 일부는 돼요, 일부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군가는 맞고 누군가는 틀리겠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다른 대답이 나왔을 때 아이들이 집중하고 설명을 듣기 시작하는데 이래도 되겠구나. 그러면 1000x 빼기 1000x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사고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애들이 새로운 수능 문제, 새로운 유형 문제가 나왔을 때에 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기본의 개념을 어떻게 끌어다가 변형을 할까 생각해본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나 공부를 잘하는 아이나 누구에게나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부모님께서 풀이 중심, 과정 중심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나요? 저도 강조하는 바이고 부모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입시 결과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좋은 성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서 맞는 학생이라면 두 번째는 시간이 부족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시간만 많이 주면 풀어낼 수 있는 학생이에요. 알긴 아는 거죠. 그쵸? 그렇다면 왜 느린가?
왜 시간이 부족한가 원인을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속하는 많은 아이들이요, 그냥 원래 모든 게 다 느린 아이들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느린 거예요. 행동도 느리고 글도 늦게 읽고 쓰는 것도 느리고, 그래서 문제를 딱 보고 하나하나 꼬박꼬박 되씹으면서 문제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무슨 문제를 푸는데 어떤 공식이 필요하지? 그리고 한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끄집어 와요. 근데 얘가 아니면 얘도 끌어옵니다. 우리가 이제 5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오지선다 문제의 경우에는 내가 풀었는데 그 답이 거기에 없으면 아, 얘는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일일이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과 공식을 다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맞아 떨어지거나 아니면 앞에 풀 때는 몰랐는데 뒤에 비슷한 문제가 나와서 얘를 보면서 앞에 것도 같이 짜맞출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문제의 도움을 또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뭉뚱그려서 대충 흐리멍텅하게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이 문제 유형 이거 하고서는 딱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모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일일이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100번째는 그러면 공식을 쓰면 10초 만에 나올 것을 100번째까지 일일이 구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그런 학생들은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산이 안 되는 학생들 되게 많습니다. 계산이 초등학교 우리 2, 3학년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기초 연산부터 시작해서 특히 분수로 나와 있거나 비례식으로 나와 있거나 이게 여러 가지가 괄호와 함께 혼합되어서 나와 있을 경우에 학생들이 의외로 계산 속도가 너무너무 느리고 일일이 다 써서 해야 되는 암산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해진 시간 내에 푼 것만을 능력으로 치기 때문에 항상 성적은 잘해봐야 70점대, 80점대 거기까지밖에 안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방법 개선하지 않으면 공부 잘하는 거, 수학 100점 맞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함으로써 이것을 바꿔나가는데 모르는 거를 배우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제 경험상 쉽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아무리 많이 줘도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는 아이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첫 번째, 문제가 이해되지 않아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문제가 이해가 되어야 그 다음에 전개를 할 수 있을 텐데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이 무엇인지, 제안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지, 문제에서 표, 그림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어 나올 때 아이들이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해력이 부족하고 수해력이 부족한 경우에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학적인 것 이외에 다른 언어적인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이 부분이 약하다면 꼭 염두에 두시고 체크해 주시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조금 주셔야 됩니다. 수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영향이 아주 크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초 학습 능력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아이가 내가 지금 보는 시험에 그 단원에 나오는 부분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개념, 용어, 공식 하나도 모르는 경우에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면 더 이상 진행은 어렵겠지요. 그 다음에 유형의 또 다른 문제점, 세 번째. 아이들이 내가 지금 배우는 학년의 것, 단원의 것은 모두 아는데 그것 이외에 이전에 배운 타 단원의 개념을 몰라서 못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2학년 문제에서 중학교 1학년 내용을 몰라서 공식을 몰라서 단위 환산을 통일시키지 못해서 그러면 중간에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지금 거를 잘 해도 연립방정식을 잘 풀어도 구의 부피 내는 공식을 모른다. 마름모의 넓이 내는 공식을 모른다. 그러면 그 문제는 더 이상 풀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주어도 떠오르지 않으면 더 이상 풀 수가 없게 되는 거겠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유형, 모든 거를 다 알아요. 용어도 알고요. 공식도 알고요. 그런데 문제를 못 풀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얘가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활용되고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두뇌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부분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성향은 초등학교 때부터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다 주어졌는데 못 찾아요. 그러면
정말 공부하기 힘듭니다. 학생도요, 안 보이기 때문에 나는 왜 이 생각을 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 보조선 그을 생각을 하지를 못할까?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내용은 아는데 적용을 못 시키는 이 답답함들.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조금 코칭을 조금 자세히 해주고 많은 유형 문제와 모든 것들을 일일이 가르쳐주고 연습을 시켜야 나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굴을 절단했는데 절단면을 상상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수박이라도 놓고 잘라야죠. 직접 잘라서 보여줘야겠죠. 그 다음에 뭐 직육면체를 대각선으로 잘랐는데 단면을 아이가 상상하지 못한다. 버터라도 잘라야죠. 잘라서 보여줘야 돼요. 그런 아이들은 잘 상상이 안 가고 이런 거 연결을 못하는 아이들은 부모님들께서 이 부분 아시고 조금 아이를 파악하시고 잘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좀 쉽게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조금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는 식을 세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식을 세우지 못하면 서술형은 힘들다라고 보겠죠. 서술형의 첫 단추가 안 되는데 어떻게 두 번째, 세 번째 식을 잘못 세워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잘 풀어도 잘못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식을 세우는 것 연습해야 됩니다. 제가 평소에 누누이 강조하는 풀이 중심의 가장 좋은 열쇠는 서술형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써본 자만이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줄이라도 말이 안 되는 식이라도 내가 일단 자꾸 써보고 왜 틀렸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는 뭐가 다르지? 이것을 비교하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식 세우기, 식을 세우려면 공식 알아야겠죠? 소금물 농도 공식, 거리 속력 공식 이런 거 다 아시죠? 요거 필수입니다. 꼭 반드시 기본 공식 외우고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도록 연습시켜줘야 됩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 쌓기나무 하나 보시죠. 쌓기나무 문제를 보면 이게 중학교 2학년 문제인데 지금 이 보이는 문제가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난이도도 조금 높게, 배점이 높게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얘를 왜 못 풀까요? 계산이 복잡해 보이나요? 계산은 중학교 2학년의 이 단원에 조금 연습을 좀 했다 하는 아이들은 누구나 쉽게 풀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기본 연산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이유는 초등학교 6학년의 쌓기나무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그때 쌓기나무 이제 안 나와 초등학교 건데 그리고 그냥 넘겨버리고 그걸로 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이 이것을 풀지 못합니다. 이렇게 지난 것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수학 능력을 좀 더 키울 수 있겠죠?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죠? 오늘 엄마들이 조금 귀 기울여야 할 포인트 내용은 이것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부족한 아이들 수학 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수학 실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방법 해결책 나갑니다. 일단 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개념을 자세하고 내 아이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선생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만났다고요? 놓치지 마세요. 그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넙죽 절하고 아이 믿고 맡기고 체크만 하세요. 내 아이가 어떤지. 그래서 아이가 이해가 되어야 그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첫 단계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학생에 맞는 그런 수준의 문제집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남들이 다 좋다는 거, 어려운 거 이런 거 선택하지 마시고요. 내 아이한테 맞는 수준의 문제집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냐고요? 한 60점에서 70점 정도 맞는다면 그러면 그 문제집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집은 90% 이상 소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아이를 훈련시키고 반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점수가 되면 난이도를 조금 업시키거나 아니면 다음 학년 거를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이들은 문제를 풀었을 때 성취감이 있어야 돼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일수록 내가 성적이 낮은 아이일수록 잦은 성공이 그 아이를 계속 공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일단 배웠으면 시험을 보겠죠? 알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그래야 그 작은 성공, 성취감들이 쌓여서 또 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계속 순환이 되어질 때 아이가 나 할 수 있겠는데 해볼만 한데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그에 대한 결과가 계속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학생에게 동기부여를 지속해야 합니다.
아이가 생각보다 단순해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한다고 해도 이게 알았어 했다가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이게 반복되면 씨알도 안 먹혀요. 그래서 애들이 그냥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동기부여를 해주는데 무조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면서 왜 할 수 있는지 심플하고 명확하게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동기부여가 그냥 넘어가는 말이 돼서는 의미가 없고요. 일단 아이들의 머리에 이게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게 납득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한번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어디 한번 해볼까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런데 해볼까 했는데 그때 개념 막 이해되고 그쵸? 문제를 풀었는데 막 맞고 그러면서 나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마음과 행동 변화, 성취감들이 계속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술형입니다. 이 서술형 문제는 수학을 얘기할 때에는 언제나 결론과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하더라도 깔때기처럼 얘가 서술형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많은 학생들이 학원 열심히 다니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수년 동안, 몇 년 동안 열심히 수학 문제를 풀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문제집을 막 풀죠. 그런데 이 서술형 없이 제대로 문제를 풀지 않고 그 학년이 올라가면서 수학 공부를 했던 아이들은 학교 시험을 봤을 때 7, 80점대, 다른 학원에 옮기기 위해서 입학 테스트를 봤을 때 딱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 아이들이 현타옵니다. 그래서 그제 가서야 내가 그동안 했던 건 뭐지? 난 안 되나 봐. 나는 해도 여기까지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고 수학을 놔버리게 되고 나는 바본가 봐.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제대로 안 했거든요. 서술형 풀이가 없이는 고득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고득점 문제가 없이는 수학 100점을 맞기가 어려워요. 찍어서 맞아가지고 나 이제 100점이야. 그거는 지속될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한 번 운 좋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서술형으로 풀고 서술형으로 식을 쓰고 내가 얘기를 설명할 수도 있고 요것들 많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우리 공부 잘하는 영재 아이들, 우수상 받는 아이들, 뭐 탑하는 아이들 어떨 것 같으세요? IQ 무조건 다 높지 않습니다. IQ는 공부를 많이 하면 높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Q는 개발하지 않으면, 머리를 쓰지 않으면 다시 낮아졌습니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또 개발해서 높일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IQ는 학습 능력하고 연관이 있는 게 맞습니다. IQ 높은 아이들이 공부를 조금 쉽게 한다거나 잘할 수 있는 게 맞거든요. 궁금하시면 되게 자녀들 IQ 테스트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끈기도 좋았고요. 성실했습니다. 과제 수행 능력도 좋았고요. 졸린 것도 참고 막 꿋꿋하게 엉덩이 힘도 기르면서 공부를 집요하게 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IQ, 뭐 재능 이런 거 다 떠나서 일단 기본적인 머리만 되면 평균만 되면 이것들을 노력을 해서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대개 자녀 문제 있다고요?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저희 언니가 영어를 지도한다고 했죠. 제가 홍보나 광고는 아니고 지난 영상에서 올라왔던 거를 보면서 제가 완전히 빵 터져서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에 나온 학생 주인공 학생이 저와 언니가 같이 가르쳤던 학생이었거든요. 언니가 먼저 그 아이를 11년 동안 이제 영어를 수업을 지도를 했는데 가장 최장으로 가르친 학생이거든요. 그 아이가 저한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와서 수학을 배우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원에 대한 그 단원을 배우면서 이제 그 에피소드가 영상을 보시면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에피소드를 보면서 내가 완전히 빵 터져서 저희 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거고 그 아이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의 둘레를 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숫자가 주어지고 이 원의 둘레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공식을 넣어서 원의 둘레를 재잖아요. 근데 이 원이 있다고 치면 요 자 있죠. 이 자를 가지고 원을 돌려가면서 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끊고 다시 이렇게 해서 원 둘레를 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 둘레를 자로 쟀는데 맞았어요. 그래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원 둘레를 자로 재냐 했더니 자를 돌려가면서 쟀대요. 되게 쇼킹하죠? 네, 이런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4학년 때 기초 연산이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기초 연산이. 그래서 와,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얘는 나의 정말 미션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기적의 계산법이라고 해서 한 페이지에 100개의 문제가 이렇게 25, 25, 25, 25에서 100개의 문제가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있었거든요. 한 달 동안 그 문제를 계속 연산을 풀렸었어요. 기초 연산이 안 되니까요. 그랬는데 정확하게 한 달 후에 선생님 저 반대표로요. 연산대회 나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초 연산이 안 됐던 아이가 그렇게 연습과 연습과 연습을 통해서 반 대표로 딱 한 명 나가는데 연산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머리 나쁜 거, IQ 나쁜 거 핑계 대지 마세요. 무조건 부모님이 조금 협조하시고 동기부여해서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조금 유도해 주세요.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